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제125회 제4교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연료전지의 개요, 원리, 구조, 전해질에 따른 종류, 시공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쓰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제125회 제4교시 0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연료전지, 개요, 원리, 구조, 전해질 종류, 네, 시공, 유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1번 연료전지의 개요, 원리, 구조,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번에 이 연료전지가 결국은 수소 연료전지를 의미하거든요. 수소의 이용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수소의 이용 배경, 그리고 3번에 수소의 생산 방식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 수소의 종류, 살펴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5번째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의 종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연료 전지의 주요 공급사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연료 전지의 시공 유의사항. 살펴볼게요. 일곱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괄호 1번 연료전지의 개요, 분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료전지라는 것은 결국 좀 더 이렇게 더 얘기를 한다면 얘는 수소 연료전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소랑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먼저 한번 써볼게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연소 반응이 아니라 전기 화학적 반응입니다.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요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이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연료전지 셀을요. 좀 그려볼게요, 더. 그러면은 지금 단위 전지 셀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연료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H2가 되겠죠. 여기가 공기극이라고 할게요. 어, 연료극은 이제 수소가 연료가 되는 거니까 수소가 H2라 쓰는 거고요. 공기극은 이 산소입니다. 여기는 O2가 되겠죠. 그리고 양쪽은 이제 분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분리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 연료극과 공기극이 이렇게 부하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부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자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소가 이제 산화가 되면서 전자는 이렇게 빨간색과 같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소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이제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연료극에서 전해질로 용출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H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H 플러스와 공기극에 이제 O가 만나서 H2O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좀 더 반응식을 써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연료극 또는 공기극을 가스 디퓨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더 진하게 칠한 부분이 이제 촉매층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스 디퓨전 D 레이어 그리고 이 검은색을 이제 카탈리스트 레이어 CL 가스 디퓨전 레이어 카탈리스트 레이어 표현하고요. 이 두 개를 동일합니다. 이 공기극이랑도요. 두 개는 이제 가스 디퓨전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가스 확산 전극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가스 확산층, 가스 디퓨전 레이어, 여기는 촉매층, 카탈리스트 레이어 이 두 개 합한 거는 가스 디퓨전 일렉트로드, 가스 확산 전극 하나의 극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연료극 이렇게 가스 디퓨전 일렉트로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다 전해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스 확산 전극 연료극 쪽, 공기극 쪽,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전해질까지 해서 두 개를 얘를 이제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막 전극 접합체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그래서 막 전극 접합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연료전지 셀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연료전지 단위 연료전지의 단위 전지죠. 그 셀이라는 게 연료전지의 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더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연료고 그리고 공기극 그리고 전체 반응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연료극은 수소가 조금 가까이 썼네요. 공기극은 이제 O2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은 이제 여기서는 수소가 분자 하나지만 여기서는 분자 두 개가 갑니다. EH2 그리고 산소가 만납니다. 요걸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얘는 EH 플러스 E 전자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H2가 EH 플러스 그리고 EE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극은 이 O2가 여기를 조금 다시 쓸게요. 이쪽을. 조금 네. 줄을 맞춰서 쓰려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료극은 먼저 밑에 걸 써줘야겠어요. 연료극, 공기극, 연료극은 이제 여기죠. 여기서는 수소가 어떻게 돼요?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화 반응. 근데 이제 공기극에서는 이제 전자를 얻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이제 어노드라고 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걸 캐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어노드, 연료극은 어노드. 왜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극은 이제 캐소드. 그 다음에 어디가 음극 양극이냐. 이제 우리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캐소드가 음극이고 어노드가 음극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양극, 음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부식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자를 받는 쪽이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딕 프로텍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음극화 보호법 이런 것도 있죠. 부식을 막기 위해서 캐소딕 프로텍션,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어, 대상을 이제 음극화 시켜서 그쪽으로 전자가 오도록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보호하는 거, 부식으로부터 그거를 캐소딕 프로텍션, 음극화 보호법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캐소드가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전자를 받는 쪽이에요. 어노드는 전자를 잃는 쪽이고요. 그럼 여기가 희생양극, 희생양극도 어노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음극화 보호법의 캐소드, 캐소딕 프로텍션. 그럼 여기가 양극, 음극이 돼야 됩니다. 그 이제 부식 입장이고, 얘네들 이제 자체 내부에서의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전지라는 것은 또 어디가 음극이고 양극이고 정의가 있어요. 전자를 공급하는 쪽이 음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료곡이 전자를 주기 때문에 음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식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은 이 전지 내부를 공부할 때는 이제 어노드가 양극이 되고 캐소드가 음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지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를 공급하는 어노드가 이제 여기가 음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양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자료에는 이제 이 반대로 써 있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부식 관점 아니면은 이 전지 내부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배터리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요즘에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또 납축 전지 이런 거 볼 때 다 이제 전자를 주는 쪽이 음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배터리 얘기할 때는 그래서 배터리 내부로 전지 내부로 보거나 아니면은 부식 관점에서의 음극 양극이 아니라 전자를 주는 쪽은 음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써고요. 여기가 이제 좀 마른 것 같으니까 쓸게요. 왜냐면 여기서 공기극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수소 이온 4개와 또 네 개의 전자가 만나서 는 EH2O가 됩니다. 여기서 H 플러스는 EH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E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서는 EH2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기 플러스 열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는 EH 플러스 EE 마이너스로 전자가 나오게 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공기극에서는 이제 전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물이 되면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 생각을 하면은 EH2 플러스 O2는 이제 EH2가 된다. 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랑 열을 같이 또 생산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연료극은 산화 반응이고요. 공기극은 환원 반응이고, 연료극은 이제 어노드, 그리고 공기극은 캐소드. 전자를 잃는 쪽이 어노드고요. 전자를 얻는 쪽이 캐소드거든요. 전자를 잃는 쪽에 곧 전자를 공급하는 쪽이 되니까 음극이 되고요. 그리고 전자를 얻는 쪽이 전자가 이제 도착하는 쪽이기 때문에 양극이 되고요. 근데 희생양극의 어노드, 캐소딕 프로텍션, 음극화 보호법의 캐소드 이렇게 보셔서 양극, 음극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주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로 이제 분리판을 관통하는 것처럼 그랬던데, 분리판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극으로는 이제 수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기극으로는 이제 투가 들어가고요. 보시면 되겠죠. 여기 단위전지 셀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게 연료전지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스택이라는 것은 이런 단위전지 셀이 쌓여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려보면
보시면 저희가 수소가 공급이 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글로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DC입니다. 직류. 일로는 이제 열이 나오고요. 여기 여기에 전력 변환기가 있고요. 인버터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폐열 회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력 변환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 AC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뭐 온수 또는 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가 수소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래서 전기 결과적으로는 전기 교류로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온수 증기 등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뭐 난방으로 쓰이거나 그렇겠죠. 얘는
연료전지 이용입니다. 참고로 스택이라는 것은 여러 셀을 직렬로 촉층한 본체입니다. 격층 이렇게 쌓았다는 거죠. 직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연료전지의 개요, 원리, 구조 뭐 이런 식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너무 그림 그리는데 오래 걸려가지고요. 40분 넘게 지났는데 1번밖에 못했어요. 또 쭉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연료전지를 왜 사용하느냐?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용한다는 건 수소를 이용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겠죠. 왜냐면 연료전지가 수소를 가지고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요. 연료전지를 왜 이용하느냐? 우리가 수소를 왜 이용하느냐? 그 수소 이용 배경이 있습니다. 수소의 이용 배경. 에너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관점. 우리가 이제는 화석연료, 뭐 석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유, 뭐 등유, 경유라든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이제 못합니다. 왜냐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
더 큰 거가 이제 CO2 배출입니다. CO2 배출 그로 인한 CO2가 온실가스죠. 지구 온난화. 이기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뭐 얘네들이 태양광, 풍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들 수 있죠. 그 외에 뭐 수력, 그리고 해양 에너지, 그리고 지열 에너지, 또 바이오매스,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이게 다양한데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태양광 그리고 풍력.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태양광이라더라도 낮에는 태양이 있지만 밤에는 이제 태양이 없죠. 태양빛이 없죠. 그리고 또 계절로도 뭐 여름, 봄에 좀 더 일사량이 집중될 거고 겨울엔 좀 일사량이 적겠죠. 그러면은 뭐 낮엔 발전하고 밤엔 발전 못하고, 또 그런 여름, 봄 이럴 때는 좀 발전량이 많지만 또 겨울에는 발전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풍력도 지금 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지만 바람이 안 불 때는 또 생산하기 어렵고, 근데 또 그거를 예측하기는 또 어렵죠. 언제 바람이 많이 불 거다. 일기예보인데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출력이 불안정합니다. 전기가. 그에 반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곳 있죠.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뭐 SK 석유화학 공장, 이런 데는 이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죠. 그럼 전기를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밤에는 발전량이 적고 또 낮에는 많아서 공급해 줄 수 있고, 또 풍력 같은 경우는 또 바람이 불 때는 공급할 수 있고 바람이 안 불 때는 공급할 수 없고, 이러면 공장을 24시간 돌리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이 불안정합니다. 전기 생산 발전량이 불안정합니다. 출력 불안정이라고 하고요. 즉 간헐성이 있죠. 간헐적이죠. 전기 생산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저장해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 낮에 100이 발전인데요. 밤에 발전이 0이 되죠.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는 100을 공급하면 안 되고 낮에 100 충전되고 밤에는 충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걸 고려해서 ESS에 저장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낮에 100, 밤에 0일 때는 ESS 통해서 40만 계속 나가면 24시간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낮에는 100 충전되는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밤에는 하나도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뭐 40이나 30, 20 정도만 계속 밤에 낮에 모아놓던 거를 20만 계속 쓴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20시간, 24시간은 20으로 일괄적으로 내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를 저장했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필요합니다. 필요. ESS인 거죠. 그래서 ESS가 필요합니다. 근데 ESS에 한계가 있어요. 주로 ESS는 이제 배터리 경우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터리는 이제 그런 충전 시간도 이제 무한대로 길 수는 없고, 또 충전 뭐 속도 같은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또 충전 효율 같은 경우, 충방전 효율, 충전했다가 방전할 때 그런 효율.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ESS가 이제 배터리 화재가 많이 발생했던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거, 그쵸? 그런 단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S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형태가 아니라 이제 수소 저장으로 대안을 찾는 거죠. ESS의 단점을 이 수소로 돌리는 거죠. ESS 한계는 뭐 배터리 화재, 그리고 뭐 장기 저장 어려움, 또 대용량 저장 어려움, 뭐 여러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 이용 배경은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해야 되고요.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요. 간헐적이 출력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디다 저장했다가 써야 돼요. 100을 저장했다가 20만 지속적으로 쓰는 식으로 해야지 24시간 내내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수출력이 불안정하다. 그렇다 보니까 얘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걸로 ESS가 필요한데, 이 ESS는 뭐 물리적 저장이 있고 전기적 저장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전기적 저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배터리 ESS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간 저장도 어렵고 대용량도 어렵고, 또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저장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수소를 이제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수소를 저장하는데
수소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연료전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연료전지 이외에도 뭐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제 가스 터빈을 직접 이제 수소로 연소시키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 경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네. 공간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수소의 생산 방식. 조금 나눠서 써야겠습니다. 옆에다가는 4번 수소의 종류. 여기까지 한번. 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질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의 수소가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이제 주로 석유, 화학, 공정,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석유와 관련된 설비인데 거기서 이제 부생적으로 수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부생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질수소는 화석연료를 계질합니다. 계질이 뜻이 리포밍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바꿔버리는 그런 의미인 거죠. 계질수소는 이제 뭐 화석연료 중에서 천연가스다. 천연가스를 이제 고온으로 이제 가열을 하고 고온의 공정을 통해서 이제 뭐 수소를 분리해내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얘는 계질은 화석 연료 계질을 통해서 얻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을 전기분해, 수전해가 물 전기분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고요. 더 좀 세세하게 또는 기타의 방법들도 있겠죠. 수소의 종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가지 같은 수소인데 이제 생산된 방식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달라서 이렇게 7개로 수소의 종류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이트 수소, 얘는 뭐 백색 수소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브라운 수소, 그리고 그레이 수소, 그리고 블루 수소, 그리고 옐로우 수소, 황색 수소라고도 부르겠네요. 그리고 핑크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 참고로 여기 물 전기분해는 여기 연료전지에 이 반응 있잖아요. 이 반응의 역반응이 이제 물 전기분해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화이트 수소는 이제 여기서 부생 수소를 화이트 수소라고 합니다. 브라운 수소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보는데 여기에 있지는 않고요. 얘는 갈탄을 가스화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계질 공정이랑 가스화 공정이랑 약간 이제 비슷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질도 이제 고온으로 가열해서 이제 분리해내는 방법이고, 가스화도 이제 고온으로 이제 해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인데, 아마 화학공학적으로는 좀 둘을 어, 같지 않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계질 느낌이 있는데, 약간 계질 리포밍 또는 가스와 가스피케이션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걸로 이해했어서 이렇게 구분을 별도로 했습니다. 갈탄을 가스화한 수소를 이제 브라운 수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 수소는 얘는 이제 천연가스 계질, 그러니까 계질 수소죠. 얘도 블루 수소도 이제 천연가스 계질인데, 얘는 천연가스 계질에 플러스로 CO2 포집, 그러니까 계질 과정에서 CO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CO2가 여기서 보이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계질 과정에서 CO2를 포집한다. 그러면은 얘는 블루 수소가 되게 됩니다. 옐로우 수소는 수전의 수소입니다. 핑크 수소도 수전의 수소입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도 수전의 수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면 얘는
with, with 얘는 옐로우 수소는 이제 기존의 전력망에서 전기를 얻어서 이제 하는 걸 옐로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전력망. 그리고 핑크 수소는 이제 원자력 전기 이용한 것이고요. 수전의 수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 화이트수소, 갈탄 가스화 수소, 브라운 수소, 천연가스 계질한 계질 수소를 그레이 수소, 천연가스 계질했는데 CO2까지 포집했다. 그럼 블루 수소. 수전의 수소인데 전력망의 전기를 이용하면은 이제 옐로우 수소. 수전의 수소인데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를 이용했다면 그는 핑크 수소. 수전의 수소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린 수소가 되겠습니다. 이 수소 이용 배경이랑 가장 관련 있는 건 이제 7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관련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수소를 이용할 때 ESS 한계를 수소로 저장을 하죠. 이때는 필요한 기술은 이제 수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전의 수소죠.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전기 형태를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 반응을 역반응을 하는 겁니다.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이제 수소랑 산소로 분리되면서 수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게 이 과정에서 수전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생산된 건 전기인데 수소 형태로 저장을 하려면은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재밌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좀 지역적인 것들을 좀 중간에 다뤘죠. 연료전지 개요 원리 구조 이후에 저는 시작하기 전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오래 걸리네요. 연료전지의 개요, 연료전지의 종류, 전해질 종류에 따른 종류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종류를 6개로 구분할 건데, 칸이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나오겠네요. 먼저 종류를 AFC 알칼라인 퓨어셀입니다. 뒤에 FC는 퓨어셀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PAFC, 여기는 MCFC, 그리고 여기는 SOFC, 여기는 PMFC, 여기는 DMF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A는 이제 알카라인입니다. 라인. 그렇죠. 알카라인. 그리고 PAFC는 P가 포스파릭 엑시드입니다. 포스파릭 엑시드. 이게 인산염인 거죠. 얘는 알칼리인 거고, 얘는 이제 몰튼 카보네이트. SFC는 이제 솔리드 옥사이드 보시면 되고요. PMFC는 이제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폴리머, 그리고 일렉트롤리트, 멤브레인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같이 PEMFC인 거죠. 얘는 다이렉트 메탄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전해질이 두 칸씩 쓸게요. 전해질 그다음에 촉매 건축 난리 났네요. 여기는 작동 온도 아니면 도시 여기는 이제 효율 여기는 이제 용도 이렇게 다섯. 여기 선까지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용도 그리고 계질 관련 그리고 여기는 연료
써볼게요. 전해질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칼슘이 되고요. 알칼라인이니까 수산화 칼슘. 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인산염. 파스파릭 엑스드가 인산염이죠. 인산염. 그 다음에 MCFC는 용용탄산염. 탄산염이 되고요. SOFC는 얘는 솔리드 옥사이드니까 세라믹이 됩니다. 그리고 PMFC는 이제 전해질이 이온 교환막이 됩니다. 프로톤 익스체인지 이온 교환 멤브레인 막. 그리고 DMFC도 이온 교환막이 전해질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개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요 정도구나 이 정도로 이제 먼저 선행 학습하고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촉매는 니켈. 이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촉매층이 있죠. 촉매가 이 반응을 도와주는 거죠. 빠르게 일어나는 역할.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촉매 역할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백금. 그리고 얘는 이제 티탄시안 칼슘으로 구성된 주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합니다. 얘는 페로브스카이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페로브스카이트고 여기는 또 니켈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백금. 여기도 백금이 됩니다. 작동 온도는 이제 맥스 온도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100도 이하. 얘는 250도 이하. 얘는 700도 이하. SOFC는 1200도 이하. PMFC는 100도 이하. 그리고 DMFC도 100도 이하. 효율은 이제 85%. 효율은 이제 전기 생산량 그리고 열 생산량 포함한 종합 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5, 70, 80, 85 그리고 75, 40. 이렇게 뭐 작동 온도, 효율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값이라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용도는 이제 AF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우주선 만들 때 이제 사용이 되었었던 좀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된 걸로. 얘는 특수용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PAFC는 얘는 발전용으로 발전소죠. 발전소에서 큰 전기를 만드는 용도 대단위 용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MCFC도 얘도 발전용 되고요. SOFC도 얘는 이제 발전용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건물용, 건물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용도 마찬가지죠. 전기 생산 플러스 열 생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용, 건물용 이렇게 큰 뭐 구분을 둘 필요 없는데, 그냥 정말 발전소 형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용도냐,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PMFC가 이제 현대자동차 차량에 들어가는 거죠. 수소 연료전지차는 이제 차량용. 그리고 건물용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얘는 휴대용. 뭐 노트북 같은 데도 상용화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았는데요. 네. 얘는 소용량이라는 거겠죠. 휴대용. 그러니까 개질은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내부 개질이 가능합니다. 다시 쓸게요. 여긴 다시 쓸게요. 두 칸이라서 두 칸으로 나눠 쓰려고 했습니다. 또 내부 개질 가능합니다. 제가 간단히 봤을 때는 얘네들이 작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개질을 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이 두 가지가 그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열을 활용을 해서 내부 개질이 용이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저도 이거는 제가 이런 화학공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연료전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읽어봤을 때는 이 작동 온도랑 내부 개질 가능 여부가 관련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외부 개질이 필요합니다. 외부 개질 필요. 개질은 이제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가스화도 그렇고요. 온도가 높아야지 이제 가스화라든가 개질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좀 더 마른 다음에 내부 개질 가능을 쓸게요. 여기는 이제 외부 개질 필요. 여기도 외부 개질.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료는 일단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H2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다. 얘는 다이렉트 메탄올이기 때문에 이제 메탄올로 들어가야 되고요. 얘도 메탄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FC 얘도 메탄올로
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용 가능한 거. 예. 천연가스로 개질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얘도 천연가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가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석탄가스, 그러니까 IGCC라고 이제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이제 이런 거 이제 관련된 업무를 했었었는데 그런 가스화, 석탄을 가스화해서 이제 그 만들어낸 그런 가스로 가스 터빈을 돌리고 또 복합 발전 구성이 돼 있어서 스팀 터빈도 돌리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때 이제 석탄을 가스화하면 이제 발생하는 그 가스는 이제 합성가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가스라고 합니다. 그 신가스의 주성분은 이제 수소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가스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소랑 일산화탄소 동시에 있는 그런 형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천연가스를 개질할 때도 이제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이죠. 메탄이 개질돼서 나올 때도 또 수소랑 일산화탄소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겠죠. 여기서 CO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가스피케이션이랑 개질이랑은 리포밍이랑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아마 화학공학적으로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그 정도 느낌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료전지 종류 이렇게 6가지고요.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온도, 작동 온도가 이제 여기 2개는 고온용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저온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온용은 내부 개질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일단 외부 개질을 통해서 수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수소로는 다 기동이 대부분 가능하고요. 근데 거기서 천연가스나 석탄가스로 이제 공급을 해도 이제 뭐 내부 개질을 통해서 이제 또는 뭐 이미 석탄가스는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이 PFC, MCFC, SOFC, PMFC 이렇게 4가지가 좀 잘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용, 그리고 건물용, 그리고 차량용, 건물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6번, 7번을 쓰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6번은 이제 연료 전지의 주요 공급사 구분을 할게요. 여기는 연료전지 시공유기사 연료전지 주요 공급사 이제 제가 쓰는 공급사보다 훨씬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5개만 써볼게요. 두산 퓨어셀이 있는데
그거랑 별개 회사로 끝에 파워가 붙은 회사가 있고요. 그냥 두산 퓨어셀이 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두산 주식회사 두산 소속이고 하나가 두산중공업 소속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회사입니다. 같은 두산 계열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퓨어셀 에너지. 이게 아마 포스코 에너지 아마 관련돼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블룸 에너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연료전지 공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훨씬 많겠죠. 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 퓨어셀 에너지와 블룸 에너지는 일단 외국계 회사일 거고요, 아마. 그리고 이 두산 퓨어셀이나 두산 퓨어셀 파워도 아마 외국 회사를 인수해서 두산에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회사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퓨어셀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SOFC랑 PMFC 이렇게 두 개의 연료 전지를 다루고요. 두산 퓨어셀은 이제 PFC입니다. 퓨어셀 에너지는 이제 MCFC. 블룸 에너지는 이제 SOFC 다루고요. 현대 자동차는 이제 PMFC 다룹니다. 그렇고요. 시공시 유의사항은 사실 이제 연료전지의 시공 유의사항은 찾아봤었는데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유의사항을 적어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런 좀 특별한 연료전지에 국한한 좀 특별한 유의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리플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 서브노트나 아니면 본인 공부할 때 그거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공시 유의사항을 위주로 써본다면은 당연히 설계 도면 그리고 시방서 준수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료 전지가 어떻게 작동을 해요? 연료가 공급이 되죠. 수소 그리고 공기도 공급이 되죠. 산소 그리고 발전을 하죠. 또 열도 생산하죠. 그래서 수소 공급, 공기 공급, 발전, 열 생산. 발전은 전기 생산을 발전이라고 하죠. 얘네들 기능에, 연료전지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이 돼야 되겠죠. 되게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3번. 3번은 이제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뭐 스택, 셀 또는 MEA,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 막
전극 접합체, 뭐 MEA 또는 어떻게 보면 또 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스택, 스택, 손상 없도록 시공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여기 촉매가 있죠. 촉매가 반응이 없도록, 이제 운전 전에 뭐 공기에 의해서 반응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기밀을 유지해서 시공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촉매 반응이 없도록,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거의 1시간 40분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요약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기계 설비기술사 제125회 제4교시 06번 문제 살펴보았고요. 키워드들은 연료전지, 개요 원리 구조, 전해질 종류, 그 다음에 시공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료전지의 개요 원리 구조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수소의 이용 배경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소 생산 방식, 네 번째로 수소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문제의 핵심이겠죠. 연료전지 종류, 전해질별에 따른 종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연료전지의 주요 공급사, 그리고 연료전지의 시공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료전지 셀 이제 구조 알았고요. 또 연료전지 원리 알았고요. 또 이제 전체적인 개요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연료전지 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음극, 양극, 배터리일 때의 음극과 양극과, 그리고 뭐 부식을 얘기할 때 음극과 양극, 이런 거 서로 반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전자를 주는 쪽이, 공급하는 쪽이 이제 전지 입장에서는 이제 음극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재료 입장에서, 부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쪽이 음극입니다. 반대죠. 여기 이제 스택,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석연료 이용 발전이 이제 안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출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장을 했다가 쓰는 게 개념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ESS로 많이 쓰는 배터리들은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그런 개념이 필요했고, 그런 이제 그럼 에너지 전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신재생을 만든 전기를 가지고서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해서 그 수소를 저장했다가 수소를 이용하자, 이런 개념인 거죠. 수소 저장 개념, 수소 이용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수소 생산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수소 생산은 여기서의 전체 반응, 이것을 역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것은 장기량 저장도 가능하고 내용량 저장도 가능하고 좀 그런 이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역반응으로 수소를 만들었잖아요. 다시 역반응으로 원래 반응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율은 좀 낮아요. 전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과정들이 많이 겪으면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종류는 이제 AFC, PFC, MCFC, SFC, PMFC, DMFC로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기 가운데 4개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장시간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